역사 좋아하세요? 뭐 좋아한다고 말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예. 제가 이게 교회사를 설교한 적은 있었는데 사실 일반 역사에 대해서 이 설교 자리에서 말한다는 것이 좀 제 마음에 맞지가 않아서 일반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를 하지는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큰 흐름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여기에 계신 분들의 그 역사 지식에 대한 수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예, 그래서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모른다. 예, 그런 정도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무시당한다는 느낌입니까? 예,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좀 쉽게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강의를 시작으로 해서 또 계속 시간을 내어가지고 우리 전체 역사에 대해서도 종종 말씀을 드릴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제가 좀 참고 참았는데 이제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이 첫 페이지 그림은 제가 어떤 흑백 사진을 보고 큰 감동이 되어서 아크릴화로 그린 거예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게 인천 상륙작전 때 미 해군이 어떤 언덕을 넘어가는 것을 아마도 종군 기자가 뒤쪽에서 찍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인천 상륙작전이 며칠이냐 이거죠. 여봐요. 대답을 못 하잖아요. 예. 예. 1950년 9월 15일입니다. 1950년 9월 15일. 예. 저는 이제 대학에서 전 대학에서 이제 역사를 전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뭐 역사 이야기 안에 있었는데 전 그 뒤에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경책을 폈는데 또 그 성경책 안에도 역사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놀란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 역사가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보아서 그런지 몰라도 닮아 있다 생각하고 보니까 정말 너무 많이 닮아 있는 거예요. 마치 한국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이 닮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몇 년에 건국이 됐습니까? 1948년에 건국이 됐죠. 현대 이스라엘과 그 성경 속의 이스라엘이 과연 일치하는 이스라엘이냐라는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성경 속 이스라엘을 계승한다라는 것을 표방하면서 세워진 지금 저 현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몇 년에 건국이 됐어요? 또한 마찬가지로 1948년에 건국이 되었죠. 같은 해에 건국이 되었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욱 놀란 것은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고대 이스라엘이 있죠. 그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우리 역사가 많이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것이 똑같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도 남북 분단의 역사가 있었죠. 주전 922년에 솔로몬 왕국이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 분단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남북 분단이 되었죠.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북이스라엘이 이 상태로 한 200년 정도 가다가 주전 722년에 멸망을 했고 그 위에 한 130여 년 정도 지나서 남유다도 멸망을 했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누구에 의해서 멸망했습니까? 아시리아죠. 예, 맞아요. 그리고 남유다는 누구에 의해서 멸망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죠. 아시리아. 이렇게 아시리아가 컸어요. 사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여기 조그맣게 있는데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요걸 중심으로 보니까 그냥 아시리아, 뭐 그냥 웬만한 국가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아시리아와 저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그런 나라입니다. 마치 한반도가 이만큼 붙어 있을 때 그 위에 러시아가 이렇게 크게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저는 이 아시리아를 보면서 계속 러시아가 생각이 나잖아요. 아시리아, 러시아.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남유다가 또 멸망이 되는데 그때 남유다를 멸망시킨 것은 또 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바벨론이에요. 여기는 바빌로니아라고 나와 있는데 이 바빌로니아가 남아있는 남유다도 쳤죠. 근데 저는 저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또 보면서 중국이 생각이 나잖아요. 마치 중국과 비슷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그 지역은 폐허가 됐습니다. 일단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던 이스라엘이 북쪽이 날아간 거예요. 폐허가 되었고 나라가 없어졌죠.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 러시아의 영향을 받아서 한반도 북쪽에도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에이, 북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건 나라가 아닌 것 같아. 1948년에 8월 15일에 남쪽에 대한민국이 생길 때 그 다음 달 9월 9일에 위쪽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생겼지만 그해 말에 48년 12월에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전체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실은 북한은 당시에 합법 정부로 합법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런 면에서도 나라는 사실은 없어진 것이고, 그리고 북한은 러시아의 손아귀에 들어가면서 공산화되었죠. 그래서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예배가 없는 나라는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결국 나라가 아닌 거 아닐까요? 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이제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처럼 그렇게 러시아의 공산주의가 북쪽에 있는 어떤 나라를 공격을 해서 우리나라도 북쪽에는 뭔가 나라가 없어진 것만 같은 폐허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으로 와보면 바벨론이 남쪽에 있는 유다를 공격했듯이 전 세계 공산주의의 맹주가 된 새로운 짱이 된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정치적으로 심지어는 재정적으로 그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예.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17세기 효종 때 지금 말한 조선, 러시아, 중국 이 세 나라가 모두 등장하는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바로 나선정벌이라는 건데요. 나선정벌 무슨 뜻이에요? 뭐 러시아 정벌 뭐 이런 뜻입니다. 조선 효종 때 일어난 사건인데요. 효종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또 뭐 광인효연 이러고 있진 않죠. 효종의 아버지는 인조죠. 근데 이제 인조 때 병자호란이 일어났는데 그 병자호란 때 복림대군이라는 그 인조의 둘째 아들이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가 있다가 아주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효종이 되었는데 병자호란 이후에 드디어 복수를 한다고 하면서 복수 설치한다고 하면서 시작한 것이 북벌입니다. 북벌이라는 건 청나라를 다시 치겠다, 청나라에 복수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청나라를 치려고 열심히 조총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청나라에서 연락이 온 거죠. 러시아 치러 갈까? 그래서 우리가 난 널 치려고 그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청나라의 요구에 따라 우리가 청나라를 치기 위해서 연습했던 그 조총을 러시아를 향해서 쏘게 되었어요. 청나라와 함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있었던 조선군이 위로 올라가고 서쪽에 있었던 청나라군이 와서 닝안이라는 곳에서 여기서 만나요. 그래가지고 저 위에 흑룡강 쪽까지 헤이롱찡 그쪽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러시아군을 격파시켰다. 그런데 그때 조선군이 쏜 조총이 백발백중이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나선정벌이죠. 그러고 보면은 러시아가 이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청나라가 성가셔서 조선군을 이끌고 가서 나선정벌한 거거든요. 효종 때면 17세기거든요. 17세기부터 동서로 넓게 퍼져 있던 러시아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올 시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선정벌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러시아는 그때부터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그랬어요. 왜일까요? 단순한 뭐 영토 확장에 대한 야망이기도 했지만은 러시아에 부동항이 없었어요. 부동항, 얼지 않는 항 있죠. 딱 위쪽이 춥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항구가 얼어버려요. 그래서 부동항을 찾기 위해서 계속 남쪽으로 그렇게 내려오려고 시도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러시아에게 기회가 생긴 거예요. 영국과 프랑스가 중국을 차지하려고 노력을 했던 게 1차 편전쟁, 2차 편전쟁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결국 영국과 프랑스가 베이징을 점령합니다. 중국을 차지하게 돼요. 근데 그거를 러시아가 도와줘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고맙다고 하면서 자기 땅도 아닌데 이쪽에 있는 연해주라는 땅을, 원래 청나라 거였습니다. 연해주라는 땅을 러시아에게 줘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국경이 닿습니다. 여기 아주 조금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여기 두만강을 이렇게 그어보면
여기 3등분 하면요, 한 요만큼 있죠. 요만큼이 러시아와 닿게 돼요. 이게 1860년이에요. 1860년. 이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까지는 북쪽으로 가면 중국이 있고 남쪽으로 가면 일본이 있는 아주 단순한 국경 구조였는데 1860년부터 위쪽으로 가면 청나라도 있지만은 두만강을 살짝 넘으면 연해주를, 즉 러시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1860년에서 3년 후에 1863년에 고종이라는 사람이 12살의 어린 나이로 왕이 됩니다. 너무 어리니까 아버지가 대신 정치하잖아요. 이하응이라는 사람이 섭정을 하게 됩니다. 이하응, 우리가 흔히 흥선대원군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죠. 이 사람이. 대원군이 딱 집권을 했을 때 가장 신경이 쓰였던 게 바로 저 두만강에 있었던 그 경계를 넘어오는 러시아군이었어요. 실제로 계속 넘어왔었거든요. 그래서 대원군은 두만강을 건너와서 통상을 요구하는 그 러시아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프랑스랑 협약을 시작을 합니다. 프랑스 선교사들을 통해서 프랑스 군대를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프랑스와의 어떤 그런 교섭이 실패하면서 프랑스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천주교 포교를 하고 있던 프랑스 선교사들, 프랑스 신부들을 죽여요. 그때 9명이 죽고 천주교 신도 8천여 명이 죽었는데, 그런 사건을 우리가 1866년에 그 사건을 병인박해라고 그래요. 병인박해가 일어나고 나서 프랑스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자국의 신부들이 죽었는데요. 그래서 그 해 가을에 쳐들어온 것이 병인양요예요. 그 양요라는 말은 서양 세력의 소요 뭐 이런 뜻으로 서양 세력이 쳐들어왔다는 뜻입니다. 1866년 봄에 병인박해가 있고 가을에 병인양요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제너럴 셔머노 사건? 그래서 이건 뭐 미국 상선이 들어와서 대동강 유역에서 화공으로 격퇴당해 결국 가라앉은 그런 사건인데, 이것 때문에 결국 나중에 1871년 신미년에 미국이 쳐들어오는 걸 신미양요라고 그래요. 제너럴 셔머노 사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아주 기괴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1876년 강화도 조약을 근대의 시작으로 봐요. 우리가 보통 역사의 구분을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누는데요. 우리는 근대의 기준을 보통 1876년 강화도 조약, 그걸 우리가 개항 조약이라고 하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때를 근대로 보지 않고 김형직이라는 사람이 제너럴 셔머노를 격퇴한 어떤 그런 주인공이었다면서, 그 김형직이 제너럴 셔머노를 격퇴한 그 해 1866년을 근대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김형직은 김일성의 아버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1945년 광복 이후를 현대로 보지 않고 1926년을 현대의 시작으로 봐요. 1926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시 15살이었던 김일성이 타도 제국주의 동맹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것이야말로 공산주의와 민중을 결합시킨 성공적인 공산주의 운동이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근대의 시작으로 봐요. 한 집안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시대 구분까지 하는 이런 역사관을 주체사관이라고 합니다. 주체사상에 기반한 역사관, 그게 바로 주체사관이에요. 이런 정말 웃지도 못할 이런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 여기저기에 있다는 소식을 제가 좀 들었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죠. 1876년 우리는 일본에 개항을 하는 강화도 조약을 맺습니다. 개항이 뭡니까? 물건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람까지 들어올 수 있으면 개항이에요. 그러나 당시에는 부산, 원산, 인천 거기에 항구 근처에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고 거기서 심지어 살 수 있도록,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로 개항 조약인데요. 강화도 조약,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근대의 시작입니다. 근데 바로 이때 1876년 이해에 이응찬, 백홍준, 이성하, 김진기 이 네 사람이 세례를 받아요. 압록강 바로 아래에 의주가 있는데 의주 출신의 이 상인들이 저희의 중국 쪽에 가서 존 로스 목사님과 맥킨타이어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세례를 받아요. 그게 개신교 최초의 세례입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때 그때 한국인 최초의 세례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조선은 강화도 조약에 대한 회답 차원에서 일본에 사절단을 보내기 시작을 했는데요. 1876년에는 바로 김기수라는 사람을 보냈고 몇 년 지나서 1880년에 김홍집이라는 사람을 제2차 수신사로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김홍집이 일본에 가서 뭘 한다고 하면서 갔냐면 그 강화도 조약 때 그 조항들이 상당히 불평등하다. 뭐 관세도 없고 일본 배가 들어오면 항세도 없고 그건 너무하지 않냐 이러면서 그걸 해결하겠다고 갔거든요. 근데 일본 가가지고 김홍집이 일본에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일본에 가서 일본에 와 있는 중국인 외교관을 만나요. 그 사람의 이름은 황준시엔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져 들어온 책이 이 책이에요. 읽어보시죠. 조선 책략이라는 책입니다. 조선 책략. 정말 우스운 얘기죠. 아니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가서 중국인 외교관을 만났다고. 근데 그 황준시엔이라는 사람이 이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써서 김홍집에게 줍니다. 김홍집이 그걸 가지고 귀국을 해서 고종에게 바치죠. 고종이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대신들에게 말하자 대신들이 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그 내용이 옳습니다. 하나는 반대합니다. 하는 거였죠. 이 조선 책략의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러시아가 계속 남진하고 있으니 계속 내려오고 있으니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조선이라는 나라 반드시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결합하고 미국과 연합해야 된다 이거였어요. 근데 뭐 러시아 방어는 이제 우리의 목적인 것이고 친중국 결일본은 이미 된 것만 같아. 중국이랑은 원래 친했고 일본이랑은 상당히 강화도 조약 이후에 결합된 상태였으니까요. 사실 조선 책략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연합 미국과 연합하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보수파였던 위정척사파라는 사람들은 왜 하필 미국이냐는 거예요. 붙어있는 중국, 일본 얘기도 아니고 저 멀리 있는 가보지도 못한 미국과 친하자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강하게 하고 있었어요. 개화파들은 괜찮다, 좋다, 미국 나 들어봤다 이러면서 미국과 조약 맺자고 그랬어요. 당시에 근데 이 위정척사파들이 뭐 정치적인 이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조선 책략의 내용, 즉 미국과 친해지라는 내용을 반대했었지만 사실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 내용이나 실제로 이 위정척사파들이 보수파들이 이 조선 책략의 내용을 반대한 이유는 이 책의 내용 때문이었어요. 이 책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저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선이 믿고 있는 성리학, 위정척사파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성리학이었는데 성리학이라는 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리학보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가 있는데 그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야소교 그게 성리학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야소교, 예수교, 기독교 그거를 이제 한문으로 쓴 거예요. 그 부분에 큰 모독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정척사파들이 미국과 조약 맺는 것은 반대한다 그랬는데 결국 맺어지게 되었어요. 1882년 4월에 그래서 미국과 조약을 맺습니다. 그걸 우리가 조미소 통상조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제 사절단을 보내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달에 이모군란이라는 게 일어나요. 4월에 조약을 맺었는데 6월에 이모군란이라는 게 일어나서 이게 뭐 밀란이어도 문제인데 군인들이 반란 일으킨 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사회가 혼란했겠어요. 그래서 1982년에 바로 미국에 사절단을 보내지 못하고 83년에 사절단을 보내는데 그 사절단의 이름이 이거예요. 읽어보세요. 보빙사예요. 이제 보빙사라는 미국의 사절단을 보냅니다. 영어로는 코리안 컨보이라고 하는 그런 사절단이 가게 돼요. 미국으로 파견된 이 보빙사라는 사절단,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 보이시죠? 예. 민영희, 홍영식, 서강범, 막내 유길준, 뭐 이런 사람들이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서 누굴 만났냐면, 누구한테 절을 하는데, 저분이, 저기 서 있는 분이 아서 대통령이에요. 미국의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절단이 뭐 그냥 유람하고 여행 가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었던 건 분명해요.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고 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더 먼저 만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미국에 내려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일단 기차도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타고 가는데 거기에서 우연히 미국의 선교사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서 대통령보다 미국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기독교 선교사들이 조선이란 나라를 먼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서 대통령 만나고 있을 때 이미 그들 사이에 조선으로 누가 갈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돌고 있었어요. 법인사가 1983년에 갔다가 84년에 돌아왔는데요. 돌아오자마자 홍영식과 서강범이 김옥균과 함께 쿠데타 하나 일으키는데요. 그게 바로 1984년 12월에 갑신정변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갑신정변. 근데 이제 그 다음에 1885년, 1886년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바로 들어옵니다. 반응이 바로 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들어와서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은 일단 학교 세우는 거였어요. 배제학당, 경신학교, 이화학당 이런 것들이 그때 세워진 거예요. 사실 이 학교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학교를 통해서 배제학당 등을 통해서 처음에 가르친 것이 뭐냐면 일단 영어 그리고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이 배제학당, 이화학당 여기를 졸업하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이 되어서 나왔거든요. 배제학당 거기 출신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교인 수가 아주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선교와 전도에서 학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1894년에는 가보개혁이라는 게 있었는데 가보개혁 이후에는 기독교의 교인 수가 아주 급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가보개혁이 일어나던 그 해 1894년인데 이때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청일전쟁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요. 청일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1894년에 큰 반란이 하나 일어났죠. 큰 반란이 하나 일어났어요. 동학농민운동이라고. 근데 이게 동학농민운동이 이제 전국적인 농민운동으로 번져가면서 도저히 뭐 그 규모를 정부가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연락을 했더니 일본군이 들어오고 당시에 뭐 텐진 조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근거해서 청나라 군대도 동시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한다고 일본 군대, 중국 군대가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군대들이 들어왔을 때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동학농민군과 합의를 해요. 화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화해를 해서 더 이상 이 군대들이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돌아가시죠 라고 했는데 돌아가지 않았어요. 일본군은 그때 경복궁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포위됐죠. 그리고 청나라 군대도 일본군이 안 나가니까 같이 안 나갔어요. 그래서 남의 나라에 와서 자기들끼리 서로 너 먼저 나가라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산만 근처에서 일본군의 선박이, 배가 청나라 배에 대포를 한 대 먼저 쏩니다. 그걸 우리가 풍도해전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시작된 전쟁이 청일전쟁이에요. 청일전쟁은 말이 청일전쟁이지 사실 청나라나 일본에서 싸우기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싸웠어요. 가장 격전지는 평양이었습니다. 청일전쟁으로 평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청일전쟁에서 누가 졌어요? 청나라가 졌어요.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지고 이제 승전국인 일본에게 뭘 줘야 됩니다. 이게 또 전쟁이 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기로 한 것이 어디냐면은 이쪽에는 그 요동반도라는 거거든요. 저기 툭 튀어나온 거 있죠? 요동반도. 저기를 이제 주기로 해요. 근데 저 요동반도는 원래 중국 거였는데 일본에 주기로 한 거예요. 뭐 그런 조약을 또 뭐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불러요. 1895년 4월입니다. 그런데 저 요동반도에 아주 눈독을 들이고 있던 나라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러시아예요. 저기다가 배 띄우면 참 좋겠거든요. 그래서 중국 거지만 저기를 언젠간 차지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러시아가 가장 분노한 거예요. 저 요동반도를 일본이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바로 일본에 쫓아갔어요. 요동반도 포기해라. 그런데 러시아가 혼자 가면 안 될까 봐 프랑스, 독일 이렇게 세 나라가 같이 가서 일본을 협박을 했어요. 일본이 손을 들었습니다. 요동반도 포기. 이래가지고 그렇게 된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삼국 간섭이라고 그래요. 삼국 간섭을 보니까 보세요. 청일전쟁을 일본이 이겼어. 그래서 청나라보다 일본이 위구나. 근데 삼국 간섭 사건을 보니까 일본보다 러시아가 더 위구나. 뭐 이런 판단을 한 명성황후라는 분이 그 다음에 1895년에 살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계속 우리 역사 주변에 맴돌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든 연결이 되어서 계속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요. 청일전쟁으로 평양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다고 했는데요. 그런 어떤 극한의 상황을 맞게 되자 사람들이 더욱 신앙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청일전쟁은 참 우리에게 아픈 기억이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교인 수가 더 많이 늘어났어요. 피난지에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서양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로 그냥 막 몰려갔어요. 그러면서 교인의 수가 더더욱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898년이 되어서는 개신교인의 수가 거의 1만여 명에 육박했어요. 이 기간에 활동하고 있었던 정치 사회단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독립협회라는 건데요. 그 서재필이라는 분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독립협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어요. 1896년에 독립협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 해에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대한제국이 세워진 연도가 몇 년도예요? 1897년이에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1897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1897년 가을에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897년 가을에 이 한반도 땅에도 황제국이 생긴 거예요. 대한제국. 대한제국이니까 황제가 모든 걸 가지겠네요. 대한민국은 국민이 그걸 가지는 나라겠죠. 대한제국은 독립협회와 갈등을 겪게 됩니다. 독립협회는 좀 깨어있는 그런 단체였는데 당시에 이제 독립협회는 입헌군주제라는 거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거는 왕은 있는데 왕이 법 테두리 안에서 뭔가 이 권한이 제한되는 뭐 그런 거예요. 근데 보수적인 어떤 관리들이 고종에게 가서 말하기를 독립협회는 공화정을 추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공화정이면 왕이 없어지거든요. 고종이 자기가 왕인데 나를 없앤다고? 이러면서 고종이 독립협회를 해산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독립협회만 해산시킨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되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정치범으로 투옥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갇힌 감옥이 어디냐면 한성 감옥이라는 곳이에요. 1900년대 전반 이 한성 감옥에는 그 이후에 많은 사건들로 인해서 아주 많은 정치범들이 투옥되어 있었어요. 당시에 일본의 망명중이었던 박영효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투옥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6.1준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이상재라는 분도 여기에 투옥이 되었고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투옥이 되었어요. 여기에서 이승만이 누굴까요? 이승만은 중죄수입니다. 다른 죄수와 좀 옷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저기 묶여 있고 이래요. 처음에는 손발 다 묶여 있다가 나중에는 여기에 또 뭔가 하나 묶고 있고 그랬는데 좀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승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안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있는데 이상재라는 분은 여기 있는 분이에요. 이 사람과 아주 비슷한 사람이 여기도 한 명 있는데 아들입니다. 아들이고. 그래요. 죄수들이 감옥에서 기독교 서적을 읽었어요. 또 벙커 목사님을 비롯한 선교사들의 옥중 전도를 받아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승만은 배제학당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 도왔죠. 1904년 2월 러일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들이 다 추록을 하게 되는데요. 들어갈 때는 그냥 정치범으로 들어갔던 이 사람들이 한성 감옥을 나오면서 다 크리스천이 되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러일 전쟁 아십니까? 1894년에 일어났던 전쟁은 청일전쟁인데요.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청나라가 패배했을 때에도 우리나라의 피해가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딱 10년 후 1904년에 이 러일 전쟁이 일어나서 러시아가 또 패배하는데 러시아가 패배했을 때에도 우리나라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도 일본이 이기고 1904년 러일 전쟁도 일본이 이기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아주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요. 말이 청일전쟁이고 러일 전쟁이지 전쟁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했거든요. 러일 전쟁은 우리나라가 완전히 일본의 손아귀에 넘어가서 을사조약을 맺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손을 떼니까 일본이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10년 후에 사실 일어나게 되는 전쟁이 있는데요. 10년 후면은 1904년에 10년 후면 몇 년이에요? 1914년에 일어나는 제1차 세계대전의 전초전 같은 것이 바로 러일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또 러시아에서는 러시아가 졌잖아요. 뭔가 사람들의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일본에 지냐는 거예요. 러시아도 일본에 질 거로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내에서 뭔가 지금 이 집권 세력은 아니 된다.
여긴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여론들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슬슬 혁명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러일 전쟁이 끝나자마자 1904년에서 1905년까지가 러일 전쟁이었는데 끝나자마자 을사조약이라는 게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체결이 되었어요. 을사조약이 뭡니까? 을사조약은 1905년에 을사조약은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일본이 가져가는 걸 말해요. 우리가 보통 외교권이 박탈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외교권이 없는 나라는 뭐 나라라고 하기도 좀 힘들죠. 외국과 조약 맺는 걸 우리 이름으로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을사조약을 이제 사람들은 실제로 나라가 팔린 것으로 이제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이미 망국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을사조약에 강력하게 대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민영환, 조병세 이런 사람들이 자결을 했고 또 거기에 강력하게 이제 투쟁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감리교 청년단체였던 그 상동 청년회 회원들과 관서지방의 청년들, 기독 청년들이 연대해서 투쟁을 벌였는데 그런 투쟁들이 쭉 이어져 오면서 결국 1907년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신민회라는 단체예요. 뭐라고요? 신민회. 네, 그런 단체가 있어요. 바로 1907년인데 참 1907년은요. 일제강점기 3년 전 아닙니까? 그때는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1907년에 신민회가 생기기도 했는데 1907년에 네덜란드의 헤이그 특사가 파견이 됩니다. 헤이그 특사,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알린다고 이상설, 이준, 이휘종 그리고 또 헐버트라는 미국인이 그쪽으로 파견이 되는데 그거 파견한 것 때문에 결국 1907년 그 해에 고종이 강제 퇴위되고 순종이 즉위하게 돼요. 그리고 1907년에는 국채보상운동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어요. 그리고 평양신학교라는 우리나라 처음 신학교에 1회 졸업생이 또 1907년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7분이에요. 나중에 다 목사님들이 됐죠. 한석준, 이기풍, 길선주 목사님 등이 이때 졸업을 하게 됐어요. 1897년 가을에 세워졌다가 1910년 여름에 없어진 이 나라가 바로 대한제국이에요. 역사에서 사라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졸업생으로 배출이 되고 3년 후에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저는 뭐 이 부분도 그냥 보이지는 않아요. 당시에 평양 대부흥으로 교인 수가 많이 늘어나고 이런 목사님들도 나오고 하면서 일제강점기 36년간의 그 어두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한일 강제병합, 경술국치라고도 하는 이 식민지 시대는 우리에게 매우 큰 충격을 줬습니다. 나라를 뺏겼다는데 누가 충격을 받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에서 생각하지 말고 결국 1945년에 광복이 되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는데 아니까요. 근데 그 당대에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끝이 어딘지 모르는 그 당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도 1909년에서 10년으로 넘어가면서 식민지가 될 때 많은 사람들은 이러고 있을지 몰라요. 에이 설마 설마 나라가 식민지가 되겠어요? 설마 이러면서 이러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정말로 엄청난 일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이러다가 현실로 맞아들이고 나서야 이게 뭐지? 왜 이런 거지? 이러면서 놀란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4년 후에 1910년에 식민지가 되었고 딱 4년 후면 이제 1914년이잖아요. 이제 그때 전 세계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요. 1914년 6월 28일에 이 사라예보라는 곳이 있어요. 유럽에 잘 안 보이시는 이쯤에 있어요. 사라예보. 여기로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자가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여기에 가요. 아내와 함께. 근데 여기에 이 밑에 있는 세르비아의 한 청년이 가서 19살 청년 가브릴로라는 청년이 가서 그 사람들을 쏴서 죽여요.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세르비아 청년이 가서 쏴 죽였다고요. 근데 오스트리아 정부는 그래서 이제 한 달 후에 세르비아에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합니다. 뭐 그럴 만도 하죠. 근데 이제 세르비아의 동맹국이었던 이 러시아가 오스트리아를 공격을 해요. 또 오스트리아의 동맹국이었던 저위에는 독일도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해요. 좀 복잡하죠? 즉시 유럽 전체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이게 뭉쳤는데 한쪽은 동맹군이라고 불렀고 한쪽은 연합군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렇게 시작된 전쟁을 우리가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몇 년부터 몇 년까지예요? 1914년부터 1918년까지. 긴 거 같아요? 짧은 거 같아요? 여러분 엄청 긴 거예요. 엄청 긴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시작된 전쟁이 이렇게까지 오래 갈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동맹군이라는 네 나라가 전 세계 다른 나라 다 합친 것만큼이나 강했기 때문에 이 금방 게임이 끝나질 않았던 거예요. 전쟁은 빨리 끝나지 않았고 그동안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1917년 4월 6일, 아직 끝나지 않았을 텐데요. 1917년 4월 6일에 미국도 독일의 선전포고를 하면서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게 돼요. 미국이 연합군에 합세한 바로 그 해, 1917년에 러시아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배급을 받으려고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이 보통 여인들과 아이들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다 전쟁 나갔기 때문에요. 그 여인들과 아이들이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빵이 다 떨어졌다. 그래요. 배급이 다 떨어진 거예요. 화가 난 사람들이 당시 왕이었던 니콜라이 2세와 그 왕족들 모두 죽였어요. 죽긴 좀 나중에 죽었는데 일단 몰아내고 그리고 임시정부를 세웠어요. 근데 임시정부가 그때 이제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러시아 군들을 다시 불러들였으면 좋았는데 그거에 불만을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전쟁터에서 계속 싸우게 했어요. 러시아 병사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200만에 이르는 군인들이 총을 든 채 탈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주들을 죽이고 토지를 빼앗는 일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게 됐어요. 이때 그 새로운 세력이 러시아를 장악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볼셰비키라는 당입니다. 이 볼셰비키의 지도자는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이라는 사람이에요. 짧게 줄여서 우리가 레닌이라고 하죠. 1917년 10월 24일에 레닌과 이 볼셰비키 당이 권력을 잡았는데 이걸 우리가 러시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1917년에 일어난 이 혁명을 뭐라고 한다고요? 러시아 혁명이에요. 이거는 전 세계 역사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나라의 역사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먹구름을 끼게 한 그런 사건이에요. 레닌은 이 1917년 다음에 볼셰비키라는 이름을 없애고 러시아 공산당으로 당의 이름을 바꿉니다. 당시 러시아의 이제 도시 이름들은요, 기독교 성자들의 이름을 딴 곳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한 공산주의자들이 먼저 그 이름들을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성 페테르부르크, 상트 페테르부르크예요. 상트 페테르부르크 뭔 뜻이겠어요? 성 베드로의 도시인데 그걸 갖다가 페트로그라드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상트 페테르부르크가 되긴 했습니다. 러시아 공산당은 이제 독일과 평화조약을 맺고 전쟁에서 손을 뗐어요. 1차 대전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니콜라이 2세 등의 왕족들은 그때 다 총살이 됐어요. 레닌은 우선 전국의 모든 토지를 국유화했습니다. 이것도 충격적인 것이죠. 지주들이 땅을 다 빼앗긴 거예요. 뭔가 사유재산이 인정이 안 되는 체계로 가고 있는 건데, 그리고 회사, 공장, 병원, 채소가게, 서점, 약국 모든 것들이 다 국영화되었어요. 그들이 원했던 이런 삶의 방식을 공산주의라고 합니다. 공산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요, 세상을 착취 구조로 보는 거예요. 착취. 그러면 자본주의, 자유주의 쪽에서 뭐로 보나요? 굳이 한다면 경쟁이죠. 예. 경쟁에는 적은 없는 겁니다. 경쟁자가 있죠. 적과 경쟁자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예. 경쟁자는 내가 이기면 이기는 거죠. 예? 적은 뭔가 파괴시켜야 되는 개념이잖아요. 노동자와 농민이 자본가와 지주를 타도하기 위해서 계급 투쟁을 해야 된다는 게 공산주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기업의 이윤도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덜 줬기 때문에 덜 준 것만큼 기업의 이윤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은 반기업 정서가 전체적으로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과 같은 대기업에 대한 그냥 공연한 그런 반감을 가지게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이 많은 이윤을 남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일단 법인세를 많이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실제로 기업의 이윤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 겁니까? 실제로 기업의 이윤은
자본금, 기술 개발, 브랜드 가치, 거기에 함께 가는 서비스, 다른 기업과의 협력 등으로 사실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그렇게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오로지 노동만이 유일한 생산 요소라는 단순한 가설 속에서 그게 나온 것이 공산주의예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공산주의라는 말과 사회주의라는 말을 구분하려고 하지만은 실제로 두 단어는 실제로 크게 구분이 되지 않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걸 굳이 구분하려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좌파예요. 그러니까 왜 구분하려고 하냐면 공산주의는 나도 싫어요 이러면서도 사회주의는 좋아요 뭐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공산주의 국가임에 분명한 북한이 1972년에 내놓은 헌법의 이름은 사회주의 헌법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북한이 이루려고 하는 건 공산주의 국가 건설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로 가기 전 단계로 사회주의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보기엔 똑같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다시 평화가 왔어요. 전 세계에 평화가 왔어요. 근데 그 전쟁을 거치면서 인류는 역사상 가장 위험한 집단을 하나 만나게 된 거예요. 바로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가 1차 대전 말미에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러시아죠. 공산주의는 사실 이전부터 있기는 했지만은 그거를 국가 이념으로 채택한 국가는 없었어요. 그게 국가 이념이 될 만한 사상이 아니었거든요. 그거는 매우 이상적인 뭐 이런 단순화시킨 어떤 가설 위에서 서 있는 그냥 사람들 머릿속에만 있는 뭐 그런 것이었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그 위험한 실험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 어떻게 됐습니까? 1차 대전 말기에 그 혼란한 상황을 이용해서 하면서 생긴 나라가 러시아라는 공산주의 국가예요. 근데 그 사건을 우리 입장에서 보자 이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1860년에 두만강만 건너면 러시아를 만나게 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만강만 건너면 이제 공산주의 국가를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나라가 어딜까요? 우리나라입니다. 모르셨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받았죠. 제일 먼저 공산화된 나라는 어디예요? 지금의 북한이죠. 그렇습니다. 네. 1948년에 체코가 공산화됐고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가 됐고 베트남은 결국 좀 잘 견뎌내다가 베트남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65년부터 우리나라가 가서 같이 싸웠는데 미군이 철수하는 바람에 73년에 우리가 같이 철수해서 75년에 바로 거기도 공산화됐죠. 제일 먼저 공산화된 곳이 바로 이 한반도예요. 근데 한반도의 남쪽이 좀 살아남은 것이죠. 공산주의 체계를 만든 사람은 마르크스라는 사람인데 그게 독일 사람이고 유대인입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이상하게도 중간에 사탄을 숭배하는 교회에 다니게 돼요. 그런 교회가 있대요. 네. 마르크스의 부모님은 변호사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용돈 받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마르크스는 1868년에 자본론을 썼고 1848년에는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을 썼어요. 마르크스를 한마디로 하면 소위 고학력 백수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실제로 생업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이 쓴 자본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공산주의라는 걸 따라가는 것이 과연 얼마나 합리적인 생각일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쓴 그 자본론의 끝은 사적 소유의 종말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러시아가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망했습니다. 급여 평등, 토지 면적 평등, 뭐 다 평등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결국 게을러졌죠. 그리고 대기근에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획일적인 옷을 입게 되면서 상품은 매우 촌스러워졌어요. 여러분 러시아 예전 사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흑백이어서 같은 색깔이 아닙니다. 다 비슷한 색깔들 이렇게 입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예쁜 옷을 입고 싶으면 그 재봉하는 사람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옷을 좀 변형시켜야 됐어요. 정당은 하나밖에 인정이 안 되어서 다른 의견들은 모두 배제가 되고 독재가 이루어졌습니다. 공산주의는 반드시 독재로 가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는 마르크스주의가 1989년 베를린 장벽과 함께 무너졌다고 말하기도 하고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마르크스주의가 이 땅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도 해요. 또는 그 사라진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지금 2020년에는 마르크스주의, 즉 공산주의가 이 땅에 없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러시아와 동독의 공산주의는 이 땅에서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불행하게도 마르크스주의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마르크스주의의 주요 구성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무신론, 또 유물론, 진화, 정신부정, 영혼부정, 성적 자유화, 사회주의 뭐 이런 것들은 2020년 지금 현재에도 동서유럽, 러시아, 중국, 쿠바, 북한, 라틴 아메리카 일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대학교에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지금의 공산주의자들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공산주의자들이 또 많아요. 대학교 교수님들 있죠. 대학교 교수님들이 아주 고학력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지금은 공산주의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냐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접근 방식을 달리 했습니다. 지금은 공산주의자들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성혁명이라는 곳이에요. 모든 금지를 금지한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자유를 강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방탕한 문화를 이 세상에 심으려고 하고 있는 게 바로 공산주의예요. 가장 그 세상을 방탕하게 하기 좋은 게 바로 성적인 문란을 조장하는 거거든요. 음란을 조장하는 거거든요. 동성애 합법화 이런 것들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차별금지법 논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적인 흐름상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최종적인 목적은 뭐겠어요? 세상을 문란하게 하고 음란하게 해서 그들이 이루려고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뭐겠어요? 기독교 파괴입니다. 지금 세상의 변화를 보세요. 모든 적대감이 교회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 적대감의 역사는 급작스러운 건 아니죠. 벌써 2000년이 됐으니까요. 근데 그 방식은 참으로 다양하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교회의 생명인 거룩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음란하고 여기는 괜찮은 이런 구조가 아니고 교회까지도 음란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음란하지 말라 이렇게 세상에 경고하고 있는 성경을 불법서적으로 만들려는 게 지금 이 모든 변화의 최종 목적지예요. 물론 그 짓을 하는 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서 악한 영, 이 사탄 마귀가 조종하고 있다는 걸 그들이 만약에 그런 것까지 알고 있었다면 어쩌면 그 짓을 하고 있지 않을지도 모르죠. 사실 마르크스주의는 지금도 영향력을 크게 끼치면서 기독교를 비방하는 세력 중에 선두 중에 선두에 서 있어요. 기독교의 반대는 공산주의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이 마르크스주의는 러시아 혁명을 일으킨 레닌에게 영향을 주었고 러시아의 스탈린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베트남을 공산화한 호치민에게도 영향을 주었고 중국의 마오쩌둥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쿠바의 독재자 카스트로에게 영향을 주었고 북한의 김일성에게도 영향을 주었어요. 그렇게 공산주의는 전 세계로 퍼져서 공산주의의 다양한 분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심각하고 우려되는 것이 바로 중국의 공산주의인데요. 바로 마오이즘이라는 겁니다. 마오이즘. 그 마오쩌둥이 만든 거예요. 중국식 마르크스 레닌주의, 중국식 공산주의, 그거를 마오이즘이라고 그래요. 정말 충격적인 것은 우리나라에 그 마오이즘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시진핑에게 이어졌습니다. 마오이즘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지금 가고 있는 게 바로 시진핑이에요. 시진핑은 국가주석 3년임 제한 규정이 있었는데 3번 하면 그만하는, 근데 그것마저도 없앴어요. 그리고 헌법을 개정을 해서 장기 집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큰 테러나 또는 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시진핑을 몰아내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람은 종신직입니다. 끝까지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중국에 갔을 때 방문했던 교회가 귀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그 교회가 폐쇄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이 바벨론 같은 공산주의 국가, 이 중국이라는 나라의 교회 탄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너무 조용하죠. 마르크스주의가 이제 북한에 영향을 줘서 만들어진 공산주의 분파는 주체 사상이에요. 저 위에 누구 얼굴이 있겠죠? 차마 넣을 수 없었어요. 주체 사상은 종교입니다. 전 세계 학문적인 분류에서 종교로 분류하고 있어요. 김일성의 부모님도 역시 본래 기독교인이었어요. 마르크스도 부모님이 기독교인이었고요. 참 희한한 일이죠. 아예 모르면 접근도 안 할 텐데 조금 아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래요.
김일성의 부모님은 본래 기독교인이었지만 김일성이 공산주의자가 되면서 기독교에 큰 적대감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이제 우상화하기 시작하는데,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그걸 또 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신을 우상화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기독교적인 틀을 채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 10계명이 있는데 그 김일성이 만든 거는 주체사상 10대 원칙, 그러면서 자신을 우상화하기 시작을 했어요. 김일성은 북한 지역을 장악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독교 탄압이었습니다. 이건 역사에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정말 처참하리만치 기독교를 없앴어요. 신학교가 있었거든요. 근데 신학교를 일단은 웬일인지 하나는 남겨놓겠다고 하면서 통폐합을 하더니 결국 그것도 없앴어요. 교회를 없앴습니다. 목사들은 다 죽였어요. 주체사상은 기독교 신앙과 전적으로 대립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파괴하는데 가장 적극적이었던 그 인물이 바로 김일성이었어요. 일제강점기에 서북지역과 그 만주 지역에 살던 한국 사람들이 참 많이 죽었어요. 저 만주 지방에도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일본군에 잡혀서도 많이 죽었지만 공산주의자들이 죽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지 않아도 나라 빼앗겨서 힘든 그 시기에 오직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민간인들과 독립운동가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많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 모든 일들이 1917년 그 러시아 혁명,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의 일제강점기 36년은 이미 끝났지만은 그 이후에, 식민지 이후의 시대를 더 어둡게 만들 큰 변화가 이때 생겼는데, 그게 바로 공산주의가 한반도에 뿌리를 깊게 내렸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어떤 이런 그런 폭력적인 뭐 이런 모습이 당시에 나라를 빼앗긴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잘 맞았던 거예요. 정말 안타깝게도 제일 먼저 아주 빨리 깊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1955년 저우 언나이라는 중국의 공산당 지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무신론자들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들이 그렇게 선포하는 것처럼 공산주의는 무신론입니다. 예.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에게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어떤 좋은 점들을 말하면서 사도행전 2장 3장의 그 얘기와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쓸 것을 서로 나누는,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쓸 것을 서로 나누는 그것은 누가 한 겁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어서 착해져 가지고 그렇게 나눈 겁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한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나눈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이걸 나누자라고 말하는 건 어떤 방식이에요? 가진 자들에게서 엄청난 세금을 내게 해서, 또는 가끔은 몰수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자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들이 나누는 모습을 보면 실제로 그렇게 나누지는 않습니다. 공산주의의 가장 위에 있는 몇 개의 그룹이 그걸 다 독차지하죠, 사실.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대응한 나라가 또 우리나라예요. 얼마나 반응이 빠른지요. 1917년 러시아 혁명은 겉쪽으로는 10월, 우리 쪽으로는 11월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1917년 말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는데 바로 다음에 1918년에 이동휘라는 사람이 바로 러시아 하바롭스크로 달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최초의 한인 사회주의 정당, 한인 사회당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그걸 배워가지고 옵니다. 이게 전 세계가 공산화된 지도예요. 이 지도를 보면은 왜 그렇게 사탄이라는 이놈이, 이 막스키가, 왜 그 많은 나라 중에서 러시아를 공략했는지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국경이 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만 공산화시키면 기독교 파괴는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를 붙들고 간 거예요. 1917년에 러시아가 먼저 공산화됐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이런 나라들이 다 공산화된 거예요. 여기 좀 한 나라 남아있다, 그죠? 보이십니까, 이게? 요만큼? 이 그림 보세요. 얼마나 간당간당해요. 예? 있잖아요. 여기 요만큼 이렇게 간당간당하고, 이렇게. 이 그림 보고도 공산주의의 무서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에요. 1920년대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공산주의가 가득 들어왔는데,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벌어진 슬픈 역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1920년에요. 우리가 제법 그래도 10년 동안 잘 준비를 해가지고 군대들이 좀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만강 유역에
뭐 그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을 중심으로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나중에 또 청산리 대첩에서 또 승리를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제법 좀 잘 싸운 전투들이 있었어요. 다 1920년의 일인데 뭐 여기에 패배한 일본군이 홍범도,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이 군대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김좌진, 홍범도 등이 저 위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간 곳이 밀산부 한흥동이라는 곳인데 여기 가보니 김좌진, 홍범도만 온 것이 아니라 최진동 등의 많은 항일 독립운동하는 군대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여기서 연합을 하자. 그래가지고 여기 밀산부 한흥동이라는 곳에서 연합을 해서 1920년에 만든 군대 이름이 대한독립군단이라는 거예요. 대한독립군단.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런데 이때 이제 대한독립군단을 만들고 나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되겠는 거예요. 나라 되찾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모인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대한독립군단에 이미 더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끼리 좀 내려가는 건 좀 안 되고 우리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소련과 힘을 합치자, 러시아와 힘을 합치자 이러면서 더 위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들의 의견이 더 컸기 때문에 더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브롭스크 지나서 저희 스보보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자유시로 가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정말 슬픈 일이 하나가 생기게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홍범도 부대, 뭐 김좌진 부대뿐만이 아니라 사할린 의용대라는 군대가 있었어요. 사할린 의용대. 그리고 자유대대라는 군대도 있었는데 군 통수권을 둘러싸고 즉 대한독립군단 전체의 지휘권을 둘러싸고 이들이 좀 티격태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중에서 이 자유대대라는 이 군대가 소련이랑 오히려 손을 잡으면서 소련의 당시 군대를 적색군이라고 그랬는데 그들과 손을 잡아가지고 반대하고 있는 사할린 의용대라는 군대를 쳤어요. 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나라 어떤 한 군대가 소련과 손을 잡고 오히려 우리나라 군대를 쳤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은 어느 편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매우 분분하지만은 확실한 건 공산주의 세력에 도움을 얻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공산주의 국가에게 크게 당한 사건이에요. 자유시 참변은 어떤 군대가 없어진 거라고요? 대한독립군단. 한번 해보세요. 그 대한독립군단이 없어진 이 자유시 참변은 정말로 슬픈 사건이에요. 아니 열심히 모아가지고 순식간에 다 사라졌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이 군대 이름을 보니까 대한독립군단이에요. 이쯤에서 이제 우리가 용어 정의 하나를 좀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1910년에 일제는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게 아니죠. 1897년에 대한제국이 생겨서 1910년에 대한제국의 황제가 물러나면서 식민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는 조선을 없애고 식민지를 만든 게 아니라 대한을 없애고 식민지로 만든 거죠. 그래서 1910년에 그 경술국채가 있고 나서 나라를 되찾으려는 사람들은 조선을 되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대한을 되찾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조선총독부는 그 이름에도 조선이 붙어 있지만 한국을 부를 때 늘 조선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 대한이라는 표현은 그 민족주의적인 독립운동 세력들이 이 표현을 주로 썼고 일제는 조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건 대한제국을 인정하지 않겠다, 뭐 그런 표현입니다. 1904년에 영국 사람 베델이라는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 양기탁이 함께 만든 신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대한매일신보라고 그래요. 대한매일신보는 형식적으로 사장이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이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2층짜리 건물 앞에다가 1인 출입 금지, 일본 놈 들어오지 마라, 뭐 이렇게 써놓고 일했던 그런 신문사인데 그 양기탁이라는 분이 나중에 구속이 되고 베델이라는 사람은 결국 영국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대한매일신보를 조선총독부가 접수하는데요. 조선총독부가 접수하고 나서 대한매일신보라는 이 이름에서 대한매일신보에서 몇 글자를 빼고 이렇게 바꿔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너무 매일신보예요. 매일신보. 뭐가 빠졌어요? 대한이라는 말이 빠졌죠. 그 정도로 조선총독부는 그렇게 대한이라는 단어를 싫어했어요. 반면에 독립운동가들은 대한이라는 이 명칭을 굳게 붙잡고 싸웠습니다. 대한 또는 뭐 한국이라는 명칭을 주로 썼어요. 1914년에
연해주에 최초의 임시정부가 생기거든요. 우리는 1919년에 생긴 것만 알고 있으나 1914년에 이미 최초의 망명정부가 연해주 지역에 생기게 돼요. 그 연해주 지역에 생긴 최초의 망명정부는 대한광복구 정부예요. 대한광복군 정부. 대한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또 1915년에 박상진 등이 대구에서 만든 단체는 대한광복회예요. 1919년에 드디어 이제 만주에서 만들어진 연해주 지역에서 만들어진 그 임시정부의 이름도 대한국민의회이고 간도지방 즉 북간도지방에서 만들어진 어떤 단체도 대한국민회의고 다 이 대한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러시아에서 들어온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이 좌파 세력들은 대한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들은 조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전의 조선은 그럼 뭐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전의 조선이야 조선왕조 500년 뭐 이걸 말하는 것이지만 이 일제강점기의 조선은 좀 다른 말이에요. 일제강점기의 조선은 대한제국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대한이라는 국호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조선 총독부의 태도가 바로 조선이라는 용어였어요. 근데 그거를 이 좌파 세력들이 공산주의자들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1925년에 공산주의 세력들이 만든 당이 있는데요. 그 이름이 조선공산당입니다. 1935년에 이 좌파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들이 우파들과 함께 처음에 만들었던 단체는 민족혁명당이었는데 우파들이 떨어져 나가고 좌파 김원봉만 남았을 때 단체 이름을 조선민족혁명당이라고 바꾸는데 거기에 조선이 다시 추가가 돼요. 1935년에 그 민족혁명당에 대응해서 임시정부의 김구가 만든 당은 한국국민당이에요. 임시정부의 군대도 한국광복군이죠. 1940년에 임시정부에 생긴 우파통합정부도 한국독립당이에요.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한쪽은 대한, 한국, 한쪽은 조선 이렇게 쓰고 있는지 몰라요. 1944년에 좌파 여운형이 만든 단체 이름은 조선건국동맹이었고 광복 이후에 그것을 이어받은 게 조선건국준비위원회였고 1945년 9월에 나라라고 만든답시고 선포한 것이 조선인민공화국이고 그랬어요. 지금의 북한의 명칭은 뭡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거기에도 조선이 들어가 있잖아요. 참 조선이라는 말 좋아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대한이라는 국호, 이 국호가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왔어요. 대한, 무슨 뜻입니까? 대한이 무슨 뜻이에요? 큰, 한, 뭐 이런 뜻이에요. 이 한이라는 것은 삼한, 한. 이거는 예전에 있었던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만지난 변환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이거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삼국통일이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원문에 보면 삼국사기 등에서는 김유신이 사만을 일통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런 식으로 사만일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은 그 한, 고구려 백제 신라 전체를 아우르는 그 한, 거기다 대자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저 만주지방까지 우리 영토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가 바로 대한 또는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제국 시기에 간도 이민 촉진하고 그리고 연해주 지방 뭐 이런 데 있는 교민들 보호하는 외교정책도 많이 쓴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현행 헌법에 따르더라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예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거기를 북한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거긴 그냥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냐? 그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지. 거기는 북한이 아니에요. 그냥 북쪽에 있는 대한이라는 뜻으로 북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긴 대한이 아니잖아요. 북한과 남한은 국호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남쪽 지역, 대한민국의 북쪽 지역, 그걸 갖다가 남한, 북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도 뭐 언어에 그 약속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회적 용례.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북한이라고 부르고는 있으나 실제로 북한이라는 단어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쓰는 거는 그건 맞지 않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고종이 세운 대한제국의 또 하나의 상징은 태극입니다. 태극. 태극기는 그 이전에 뭐 박영효라는 사람이 일본의 3차 수진사로 파견이 되면서 그리는 등 그 전에도 있기는 했지만은 대한제국이 바로 이 대한이라는 국호와 함께 이 태극기를 나라의 상징으로 확정지었어요. 그런데 저 소위 북한, 네?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네요. 그죠? 소위 북한에 이 국기에는 태극이 없죠. 인공기라고 하는 이 국기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별이 있네요. 그죠? 한반도에 나라가 세워진 이후로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세워진 이후로
별이 우리나라의 상징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더군다나 저 빨간 별은 공산주의 국가 건설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대한을 가지고 있고 태극을 다 가지고 있죠. 대한과 태극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내용이에요. 대한광복군 정부, 대한광복회, 대한국민회 등으로 이어져 오던 그 대한의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수립된 거예요. 1919년 3.1운동 직후에 국내국의 여러 군데에서 임시정부가 생겼는데요.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나만 알고 있거나 또는 한 3개 정도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7개, 8개의 여러 임시정부가 있었어요. 1919년 3월 1일에 3.1운동이 일어났고 3월 21일에 저희의 연해주 지역에서 손병희를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해서 세워진 임시정부는 대한국민의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아래 중국의 상하이 프랑스 조계지에 4월 달에 생긴 그 정부는 상하이 정부라고 그래요. 그리고 국내에도 하나가 있었는데 이승만이라는 분을 집정관 총재로 삼는 한성정부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성정부는 그거를 국내에 세우자마자 전 세계 신문에 그걸 타전을 해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또 잘 알려진 그런 정부이기도 했고 그래서 법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9월에 이제 3, 4월에 그런 것들이 여러 개 생기다가 9월에 그것이 통합이 되었어요. 상하이에서. 그거를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기념하고 있어요. 예. 그 기념일이 지금 4월로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그거는 잘 맞진 않죠. 이거는 상하이 정부만 있었던 때예요. 거기에 여러 단체들이 들어와서 통합 헌법이 만들어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불리게 된 거는 9월입니다. 예. 예, 사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번째 대통령이 이승만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승만이 아니라 그 고종 황제의 둘째 아들이었던 의친왕 이강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추대하려고 했는데 만주에서 일본군에게 잡혀요. 그래서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추대가 되었을 때 그 이승만의 계보가 세종의 형이었던 양녕대군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 점이 정통성을 중요시 여겼던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다수가 이승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렇게 긍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지금과 같이 공화정을 표방을 했는데요. 대한제국이 황제국이었다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이라는 국호는 사용하면서 공화정이라는 정치체제를 도입하는 새로운 정부를 만든 거예요. 공화정이 뭡니까? 공화정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나라를 이끌어간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회가 생기잖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이후에 더 발전시켜 나가고 싶었던 나라는 대한이었지 조선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1941년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이제 공습을 하면서 그걸 우리가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는데 미국이 2차 대전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되죠. 1941년에 일본이 미국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미국이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일본의 주요 도시 그 옆에 미국이 항공모함을 갖다 놓고 그 도시들을 다 초토화시켜 놓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항복하라, 항복하라. 그래도 항복하지 않다가 그 포츠담 회담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독일에서 열렸는데 그 포츠담 선언을 나중에 결국 수락하게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일본이 항복한 건데 왜 항복했어요? 그죠? 원자폭탄 맞았죠? 네.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 거기에 리틀보이라는 요만한 겁니다. 요만한 원자폭탄이 떨어졌는데 그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죽일 줄 몰랐죠. 그리고 3일 후에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또 그런 것이 떨어져서 일본이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그 다음날 8월 10일에 항복을 했어요. 이게 바로 8월 10일 사진인데요. 8월 10일에 일본이 와서 지금 무조건 항복 조인식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항복한 건 1945년 8월 10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광복을 언제로 알고 있어요? 8월 15일로 알고 있는데 그 8월 15일에 이승만이 독립되었다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5일 차이 정도가 나고 있는 거예요. 독일, 일본, 이탈리아가 패망을 하고 결국 연합군이 승리한 건데 바로 일본이 항복했다는 게 또 다른 의미로는 2차 대전도 끝났다는 거예요. 이후에 이제 전 세계는 승전국인 연합국이 원하는 질서로 이제 바뀌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연합국 사이에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모두 있었어요. 이제 그들이 이제 충돌을 하면서 긴장이 조성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냉전 시대다 뭐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냉전 시대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사람이어서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그런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으로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없어질만 하면 뭐 어떻게든 살아나고, 응? 패망할 만하면 어떻게든 살아나고, 아주 위기의 순간에 겨우겨우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지 않았다면 올 수 없었을 거예요. 1945년 8월 10일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고 항복을 하자 8월 15일까지 그 5일 동안 한반도는 매우 빠른 속도로 새로운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일단 조선총독부가 집으로 가요. 조선총독부가 계속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항복을 했기 때문에 계속 있게 된다면 불법 점령이에요. 그래서 황급히 짐을 싸기 시작을 했고, 이제 미국과 이제 소련은 한반도에 남아있는 일본군 잔당들을 소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련은 북쪽에서 내려오면서 일본군 잔당들을 소탕하기로 하고, 미국은 남쪽에서 올라가면서 소탕하기로 한 건데, 미국은 이 일을 그렇게 급하게 여기진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 군이 일본 항구에 정박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소련이 너무 빨리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도저히 안 되겠어서 스톱! 한 것이 그게 38선이에요. 그 38선이 얼마나 엄밀하게 그렇게 그어졌냐면 한 마을이 38선을 그어놓으면 거길 건너가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어떤 집은 이렇게 집 위로 지붕 위로 38선이 그어지기도 했어요. 조금 뭐 그 융통성 있게 이렇게 그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긋지 않고 정말 38선을 그어 놓았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겨우 그 즈음으로 휴전선이 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 38선이라는 건 어떤 조약에 의해서 그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다급하게 그어진 38선. 그게 언제 그어졌냐면 8월 14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8월 15일에 이승만이라는 분이 우리가 광복을 하였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말한다면 38선이 그어진 거, 분단이 된 건 일제강점기예요. 그 후예요. 굳이 말한다면 좀 애매하긴 하다, 그죠? 8월 10일에 항복을 했고 8월 15일에 발표가 났는데 그 사이 8월 14일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8선으로 남북 분단이 된 건 광복이 되자마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역사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때 미국이 스톱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소련군은 매우 빠른 속도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저 부산까지 소련이 차지했었다면 대한도 없겠고 태극도 없겠고 교회도 없겠고 지금 우리도 아마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광복 이후에 남쪽에서는 이 국내파였던 여운형이 가장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운형은 좌파인데요. 이 사람도 참 웃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원래 전도사도 하면서 활동했던 그런 사람인데 공산주의 만나고 나서 사람이 이상해졌어요. 여운형은 광복이 선포된 다음 날인 8월 16일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는 걸 만듭니다.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처음에는 남쪽에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좌파 우파가 같이 했거든요. 좌우 연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단체인데 이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너무 독주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운형은 중도 좌파예요. 빨간색인데 약간 빨간색? 그래요. 근데 실제로 이 여운형을 조정하고 있던 사람은 그 뒤에 있었던 극좌 박헌영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나중에 조선공산당을 재건하는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그를 조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완전히 공산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만든 단체였어요. 우파들이 견뎌낼 수가 없어서 다 빠져나와서 한국민주당이라는 당파를 따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좌파들만 남았어요. 그랬는데 그 좌파들만 남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바로 다음 달 1945년 9월에 나라를 만들어요. 그 나라 이름이 뭐냐면 조선인민공화국입니다. 조선인민공화국이 그러니까 남쪽에 그런 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남쪽에 공산주의 국가가 만들어졌다고요. 알고 계셨습니까? 조선인민공화국은 중도좌파 여운형이 만들었지만 실은 다 박헌영이 그것도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만약에 진짜 건국으로 인정이 되고 지금까지 왔다면 우리에겐 대한도 없고 태국도 없고 교회도 없고 우리의 만남도 없고 예배도 없고 그랬겠죠? 그리고 여기 뭐 걸려 있었겠죠, 이렇게. 그런데 조선인민공화국이 선포된 그 날, 바로 그게 이제 1945년 9월 6일인데 그 날 미군정이 들어와요. 너무나도 다행으로 그 건국을 외친 그날, 공산주의 국가 건설을 외친 그날 미군정이 들어오게 돼요. 미군 사령관인 하지 중장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같은 날 그날 군정을 선포하고 이 한반도 남쪽은 이제 내가 한다. 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북쪽은요?
북쪽은 이제 소련의 치스차코프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북쪽은 공산화가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남쪽에는 이제 미군정이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그런 어떤 나라의 모습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근데 북쪽은 완전히 공산화된 상태이고 소련에 의해서 완전히 접수된 상태이고 남쪽은 혼탁한 상태예요. 남쪽에는 미군정이 들어와서 다행히도 말 그대로 미군이 통치하는 정부예요. 미군정이 있는데 조선인민공화국이 같이 있는 거예요. 미군정이 조선인민공화국을 다행히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군정은 그 충칭에 있었던 상하이에 있다가 중국의 충칭으로 나중에 피신을 갔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말기에요. 그 삼균주의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삼균주의가 중국 사람 그 순원이라는 사람이 만든 삼민주의를 약간 변형시켜서 받아들인 거거든요. 사회주의 색채가 아주 물씬 납니다. 그리고 또 1942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김원봉이라는 공산주의자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임시정부의 그 말기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파가 아니에요. 뭔가 좌우연합적인 뭐 그런 모습이 할당했지만 상당히 사회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아마 미군정이 싫어했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그 당시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래서 개인 자격으로 1명, 2명씩 귀국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남쪽에는 대립이 많고 시끄러웠던 반면에 북쪽은 빠른 속도로 그 소련 군정이 전체를 장악하고 이제 김일성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거꾸로 북한 지역은 오히려 자유주의 세력 1명이 인기가 높았었어요. 조만식이라는 분이었는데 그 장로님입니다. 근데 조만식이라는 분, 이 평양 출생이 조만식이라는 분이 오히려 북쪽 지역을 이렇게 장악해 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 젊은 사람 1명이 와가지고는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와서는 결국 조만식을 숙청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은 아주 빠른 속도로 별 저항 없이 그렇게 공산화가 마무리가 되었어요. 또 평양이라는 지역은 당시에 뭐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도시도 아니었고 그래서 뭐 정치 세력화되어 있는 이런 세력들도 없어서 평양에 그냥 공산주의가 서니까 그냥 선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남쪽보다 더 쉽게 정부 수립을 빠른 속도로 해 나갔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수립된 정부가 뭐예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1948년 9월 9일에 선포가 됐어요. 그거는 우리가 그 전달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한 이후에 선포한 북한의 정부인데 사실은 그거는 형식적인 것이었어요. 북한은 이미 공산화가 아주 일찌감치 완료가 되고 광복 다음해 초였던 1946년 2월에 실제 정부를 벌써 세웠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게 생겼어요. 1946년 2월에요. 이미 거기 정부가 생겼다고요. 그리고 48년 초에 조선인민군을 만들고 48년 9월에 정부 수립을 선포해요. 아니 어느 나라가 군대부터 만들고 나중에 정부를 만듭니까? 정부가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나중에 군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북한의 실제 정부는 이미 46년 초에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광복 다음에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아서요. 6개월 안에 만들어진 거예요. 김일성이 빠르게 권력을 장악해갖고 북한에 일부 남아있던 우파 세력들은 뭐 거의 대부분 기독교 세력이었는데 대부분 숙청을 당하거나 숙청당하기 싫으면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런 걸 이제 보면서 또 1946년 3월에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따라서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라는 게 열렸지만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면서 그것도 결국 결렬되는 걸 보면서 뭐 여러 상황을 잘 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이승만이라는 분이었는데 이승만이 그래서 1946년 6월에 저 정읍에 가서 이런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미소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는다는 건 누구 때문일까요? 소련 때문입니다. 북쪽은 이미 끝났어요. 게임이. 거기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군 위원회 같은 걸 조직하자라는 건 남쪽이라도 살리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똑같은 문구를 보고도 어떤 사람들은 거봐라 이승만 때문에 남북분단된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차 미소공동위원회까지 이제 실패를 하자 한국 문제는 미국과 소련이 대표로 회의를 해가지고 한국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국 문제가 심지어 이제 그래서 유엔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유엔은 처음에 남북한 총선거를 결의했어요. 총선거가 누구 뽑는 거예요? 국회의원 뽑는 거죠. 국회의원이 뽑혀야 국회를 만들고 거기서 헌법을 만들고 대통령을 선출하고 정부가 수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엔 총회에서 남북한 총선거를 하자 하면서 그걸 이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각국에서 몇 명씩을 뽑아가지고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한국의 선거 감시를 위해서 보내요. 그래서 1948년 1월에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서울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양 쪽에도 연락했죠. 이제 우리 총선거 할 테니까 남과 북한의 모두 국회의원이 동시에 뽑히는 그 얘기예요. 근데 평양 쪽에서 오지 말래요. 소련이 입국을 거부합니다. 북한으로 들어오는 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분단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죠. 어떤 이승만이라는 한 인물, 그 인물 때문에 남북 분단이 되었다. 이런 쪽으로 몰아가고 있죠. 이미 소련은 다 공산화가 되어 있고 남쪽만이라도 살리자라는 그 노력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지금 이제 그 기로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심지어는 각국이 모여서 만든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 총선거 감시하는 그 조직도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그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 연락을 했죠. 북한에 들어오지 말라는데요. 그랬더니 유엔에서 다시 한번 회의를 합니다. 임시회의를 열어요. 유엔 소총회라는 회의를 여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우선 가능한 지역만 우선 하죠. 우선 가능한 지역이 어디겠어요? 남쪽이죠. 그러니까 북쪽은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가능한 데만 먼저 하고 나중에 북쪽도 하자 이런 의미로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뭐 그거에 대한 반대 투쟁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동상이몽인데요. 남한만 총선거를 먼저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우파와 좌파가 다 반대를 했어요. 근데 우파들은 특별히 이제 김구 같은 분은 상당히 어떤 감정적인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통일 국가여야 되는데 어떻게 남한만 총선거를 하느냐 뭐 이런 거였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김구에 대해서 뭐 좋은 평가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한데 사실 저는 좀 답답한 노릇이 있어요. 김구 선생은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통일 국가이면 좋겠다. 사회주의 국가이면 어떠고 자유주의 국가면 어떠고 민주주의 국가면 어떠냐 이랬어요. 상당히 판단력이 좀 약해요. 그랬다고요. 그런데 좌파들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위에는 북쪽은 이미 공산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남쪽까지 공산화가 다 돼야 되는데 이걸 다 무시해버리고 전체 총선거를 하자.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다른 이유로 다 반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 5월에 총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총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이 됐는데 제주도에서 2명이 안 뽑혔어요. 제주도에 선거구가 3개였었는데 그 선거하러 가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등 아주 그 선거 방해 공작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그런 상황에서 4.3 사건도 생긴 것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승만 세력이나 뭐 우파 한민당 세력 이런 사람들이 많이 뽑힌 게 아니고 실제로 제일 많이 뽑힌 건 중도파들이었었어요. 우리나라의 첫 번째 선거 5.10 총선거에서 중도파들이 많이 뽑혔다는 건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당시에 공산주의 또는 자유주의 뭐가 옳은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느 쪽에 줄을 대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 사람들이 많이 뽑혔어요. 5.10 총선거를 했고 5월 말에 재헌국회가 생겼어요. 거기서 이제 헌법을 만들었고 그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미국식 정부통령 제도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정통령 이승만이 뽑히고 부통령 이시영이 뽑히고 그랬어요. 당시에 이승만을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승만이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승만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번째 대통령이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대한민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건 결코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북한은 그나마도 한 명 있었던 기독교인 조만식이 숙청을 당하면서 온통 공산주의자들 뿐이었어요. 북한은 그냥 다 공산주의. 그래 됐는데 38도선 이남에는 공산주의자가 많았느냐 아닌 사람들이 많았느냐 공산주의자가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지금 남쪽이 이렇게 자유주의가 되어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공산주의 국가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또 뭐 우파라고 하더라도 약간 흐릿한 이념을 가진 김구와 같은 분들을 또 지지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좌익 세력과 또 이승만 이외의 다른 인물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모두가 다 총선거에 참여하고 또 그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고 그랬다면 이승만은 결코 대통령이 될 수 없었어요. 근데 이게 다행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 경쟁자들이 모두 선거에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김구와 김규식이라는 분은 인기가 좋았는데 이 두 분이 통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남한만의 총선거는 반대한다고 하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김일성과 김두봉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말이 뭐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내려왔는데 결국 연락은 끊겼어요. 뭐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남북협상파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5.10 총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좌익 세력들은 4.3 사건 뭐 이런 것들을 일으키면서 결국에는 또 폭력으로 대응하고 제대로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어요. 이런 역사적 상황을 보시면은 당시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려 했고 기독교적 가치 위에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이승만이 대통령이 된 건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때 이 사회주의 세력이 그 어떤 반란의 형식이나 폭력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선거 참여 방식으로 대응했다면 끔찍해요. 그러면 남과 북이 갈라져 있다 하더라도 이 남쪽의 대통령도 공산주의자가 됐을 거예요. 북한은 당연히 그렇고 통일됐겠죠. 좀 다른 통일이겠죠. 만약에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지금의 이제 북한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나라가 여기 있거나 또는 전체가 다 공산화되어 있거나 중국과 비슷한 러시아와 비슷한 쿠바와 비슷한 뭐 이런 나라가 여기에 있겠죠. 끔찍한 일이죠. 지금으로부터 겨우 72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대안도 없고 태극도 없고 교회도 없고 이런 만남도 없고 자유도 없고 예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겠죠. 이런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생겼고 그해 12월에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만을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6.25가 터져요. 우리가 이제 6.25와 관련해서 이제 알아야 될 뭐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미국 사람인데요. 바로 알저히스라는 사람입니다. 아시나요? 알저히스는 미국 사람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던 1940년대 미 국무성의 고위 관료였던 그런 사람이에요. 하버드 법학대학원 출신의 아주 엘리트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공무원이 되었는데요. 이 사람이 미 국무부의 동아시아 담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김은 엄청 커요. 근데 충격적인 것은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였다는 거예요. 소련이 보낸 간첩이에요. 소련이 러시아가 보낸 간첩이 미 국무부의 동아시아 담당이었다고요. 나중에 코민테른의 문서가 공개됐거든요. 코민테른은 공산주의자들 전 세계 본부를 말하는데 그게 1990년대에 그 문서들이 다 공개가 되었는데 보니까 진짜 간첩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요. 얄타 회담이라는 걸 주도했어요. 무슨 회담이요? 알저히스가 주도한 것이 얄타 회담인데 얄타 회담은 언제 있었냐면 1945년 2월에 있었어요. 1945년 2월이면은 광복되기 몇 달 전이네요. 그죠? 1945년 2월에 얄타 회담. 이 얄타 회담에서 주로 논의했던 것은 뭐냐면 일본군을 소탕하는데 일본군을 소탕하는 작전에 소련이 참전할까 말까 그거였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소련이 참전한다면 1945년 2월에 참전이 결정이 되어서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몇 개월 싸우지 않고 소련은 그 전쟁에 있어서의 어떤 승전국의 지위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전쟁 끝나고 나면 이거 줘라 저거 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소련의 대일전 참전이 결정이 되었고 결국에는 소련, 미국 이런 연합국들이 이겼죠. 그래서 북한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얄타 회담으로 소련의 대일전 참전에 잠깐 참전하고도 그렇게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도한 것이 바로 이 알저히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첩 때문에 우리 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아주 먹구름이 또 크게 한번 더 크게 낀 거예요. 알저히스는 사상 자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남쪽에 남조선 노동당이라고 있었거든요. 공산당 만들었던 박헌영이 이름 바꾼 게 남노당인데 그 남노당을 합법정당으로 만들어주기도 한 뭐 그런 사람이에요. 한반도의 공산화 시도는 이렇게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시도되고 있었어요. 또 6.25 전쟁 직전의 상황을 보면
미군이 군사 고문단만 남겨놓고 4만 5천여 명의 미군이 모두 철수했어요. 미군은요, 미군정으로 들어왔다가 나중에 다 철수했다고요. 당시 이제 북한에는 248대의 전차가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한 대의 전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6.25 직전인 1949년 10월에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이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을 제압하고 중국을 차지해요. 그래서 장제스는 대만 쪽으로 이동을 하죠. 1949년 10월에 중국이 공산화됐습니다. 그 전에 된 게 아니에요. 중국은 늦게 공산화됐어요. 1949년 10월에요. 이런 배경에서 미 국무장관 에치슨이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던 해네요. 1950년 1월 12일에 이런 선을 하나 그어요. 대공산권 극동방어선이라는 걸 긋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공산화가 되는 걸 내가 직접 막는다라는 선을 그어요. 근데 여기 보면 대한민국이 벗어나 있고 타이완이 벗어나 있는 거예요. 뭐 이것도 이제 북한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있어요. 북한이 남침을 했죠. 1950년 3월에요. 3월이면 6.25 전쟁이 일어나기 3개월 전인데 이때 이미 북한군은 38선 전역에 걸쳐서 다 군인들이 다 전진 배치되어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북한이 쳐들어온다는 것은. 또 1950년 4월에 북한의 이건순 중이라는 사람이 북한의 공군기를 하나 이끌고 귀순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은 이미 전쟁 준비가 끝났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더군다나 6.25 한 달 전에 5.30 총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이승만 지지 세력이 거의 대부분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당의 힘도 매우 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6월 8일에 1950년 6월 8일에 북한에서 성명 하나를 발표합니다. 해방 5주년이 되는 8월 15일에는 여한 일이 있어도 서울에서 인민 대표자를 소집한다. 이런 성명을 발표했어요. 쳐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제스처를 취하기도 합니다. 1950년 6월 22일 6.25 전쟁이 일어나기 3일 전이네요. 3일 전에 러시아의 필리포프라는 사람이 북한에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절대 필요한 어떤 전쟁 지도하는 뭐 그런 사람들만 빼고는 소련군은 철수하시오 이런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소련군이 6.25 전쟁 3일 전에 북한에서 철수한다니까요. 그걸 누구나 보면서 전쟁을 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왜 철수를 했냐면 소련군이 그대로 북한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6.25가 일어나게 되면 소련군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거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 철수한 거예요. 그 북한군 철수를 명령을 하면서 편지를 썼던 그 필리포프 나중에 보니 가명이었어요. 그 사람이 스탈린이었습니다. 다음날 6월 23일이 되겠죠. 그날 다음날 당시 이제 최병덕 참모총장이 전군에 내렸던 비상경계령을 또 하필 그날 해제를 해요. 아주 큰 실수였어요. 그래서 초기 대응을 그래서 못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건 다 알고 있었는데 설마 전쟁이 일어날까라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잠깐 며칠 동안 하는 사이에 바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고 말았던 거예요. 한반도의 이 공산화 시도는 처음에는 그런 국가 건설 형태로 또 어떤 폭동 형태로 안 되니까 나중에는 전쟁 형태로 이렇게 계속 이루어져 왔었지만은 그때마다 겨우 위기를 넘겨온 거예요. 왜 겨우 넘겼다고 하냐면 역사 강의하고 있는 저에게 이 한반도 남쪽에 자유 대한민국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저는 당연하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이건 정말 기적적인 거예요. 여기는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었다니까요. 공산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던 때에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진 그것도 너무나도 신기한 일인데 그 이후에도 그 사회주의 세력들이 저 물밑에서 계속해서 재기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체제는 아직까지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던 그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철수했다가 6.25가 일어나자 다시 들어온 미군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정도 있었던 것인데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가 뭐 정부에서 또 뭐 제야단체에서 우습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자유대한민국이 이제 공산화 될 것이냐 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설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마치 1909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1910년 여름에 그렇게 한일 강제 병합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식민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별로 없었어요. 충분한 이유와 충분한 징후가 있었는데도 다들 그냥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든지 세우는 건 어려운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건물을 폭발을 통해서 세우지 못해요. 그렇지만 폭발을 통해서 단번에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엔 사실을 말해도 가짜뉴스라고 하고 진리를 말해도 음모론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제는 사실을 말하던 저조차도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헷갈리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나 역사의 큰 흐름을 보세요. 19세기부터 시작된 그 전 세계의 공사나 시도 속에서 그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던 이 우리나라는 사실상 언제라도 공산화되거나 언제라도 없어질 그럴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이 자유대한민국을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1948년 5월에 재헌국회가 만들어지고 그때 만들어진 헌법은 기독교적 가치관이 많이 들어가 있는 헌법이었어요. 미국식 헌법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헌법 개정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적 가치관이 가득 들어있는 기존의 헌법을 아예 없애고 싶어 해요. 헌법 전문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다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뿌려져 있는, 배어 있는 가치관 자체가 기독교적이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 세력들은 그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위에 많은 헌법 개정, 9차에 걸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사실 사회주의적인 조항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도 지금 만족 못하는 것이 사회주의 세력들인 거예요. 이게 이제 재헌국회의 이제 첫 번째 모이는 그런 장면인데요. 사실 이 재헌국회 첫 모임에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시작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임시의장 이승만 의원이 목사이자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의원에게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오. 이렇게 말하자 이윤영 목사이자 국회의원이었던 그분이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맨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맨 마지막이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이 났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 올리며 시작되었다는 거, 우리 가지고 있는 헌법도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 이런 것들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뭐 이렇게 잘난 것도 없고 뭐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에요. 평양에서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를 이제 이곳에서, 이 자유로운 곳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분별력도 함께 커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